지금 제가 안녕하세요. 저 정수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그 평생교육과 학습사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 선생님 여러 어른들께 강의 올리겠습니다. 이게 봄길, 이 정호성 시인의 봄해라 돼서 제가 시 한 편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우리 저 사회문예당 보이시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지. 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네, 요즘 봄이 한창 열려가는 시절이죠. 너무나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여러 시를 쭉, 봄에 관련 시를 한 수십 편을 쭉 봤던 이 정호성 시인 시가 생각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들 우리 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으신데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전부 다 저와 모든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평생교육 필요성, 평생교육 성립과정, 평생교육법 제정, 완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미래 평생학습체제의 모습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께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필요성. 이 평생교육은 일생 동안 교육이 실시됨을 의미한다. 정기교육은 물론 노인교육부터 유아교육과 노인교육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이런 말인데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교육이 평생교육입니다. 태어나서 그러니까 유치원, 유아교육부터 청소년교육, 고등교육, 실업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문화교육, 그다음에 노인교육 할 것 없이 모든 교육이 평생교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생교육이라 하면 이건 광의점이 넓은 의미고 좁은 의미는 성인 재교육, 성인 계속교육입니다. 성인교육입니다. 어덜트. 이것을 중국에서는 종생교육, 생을 끝날 때까지 종생교육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생애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평생교육이 가장 잘 발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모든 직업에 직전교육기관이 있어서 성인 평생교육을 받고 직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업에서 대기업은 1년에 이렇게 4, 5년수비로 3, 4천, 중소기업은 2, 3천만 원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학 부실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은 그걸 안 하고 이 사회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하면 성인 재교육이다, 성인 계속교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성인교육이다, 성인에 대한 재교육이고 성인에 대한 계속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평생교육이 이렇게 갑자기 회자되냐? 사회가 급변하게 변하고 문화가 복잡하게 발달할수록 학교 밖의 교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제도권 공교육이라 이 정기 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입학 시 졸업할 때까지 같이 해야 될 그 코스 과정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시대에 잘 빨리빨리 적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정교육, 사회교육 또는 유아교육과 성인교육이 그래서 요구됩니다. 전에는 사회교육법이 있었습니다. 사회교육이 평생교육법 바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 학교 밖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학교교육,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회교육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렇게 바꿔져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성인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어떤 지식과 정보 급속한 변화로 직업세계가 변화하죠. 요즘에 직업사회 분화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빨리 변하죠. 참고로 미국은 직업의 종류가 3만 개 정도로 된답니다. 일본이 한 17,000개, 우리가 한 13,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직업의 종류가 많이 생겨야 될 그런 여지에 있는
단계에 와 있는 사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평생교육 통해서 고리는 학교 21세기는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사람은 직업사회를 영위할 수 없고 평생학습 체제를 갖추지 않는 사회 조직은 생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초속도 사회잖아요. 초변화 사회, 디지털 사회, 전문가 사회, 여성 사회, 이런 사회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막 빨리 가잖아요. 이 빠른 변화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고용 사회에서 직업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인들도 저숙련 근로자가 고숙련 근로자로 거듭나야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숙련 근로자는 중숙련 근로자로, 중숙련 근로자는 고숙련 근로자로 거듭나야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초변화 사회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현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겠고 코앞에 이미 다가와서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 5G 등 다른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모든 분야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도로 이렇게 붙어서 나가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금방 우리의 코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산업사회, 우리나라 지금 모든 사회체제가 산업사회 체제입니다. 학교 교육도 산업체제입니다. 대량 생산에서 대량 소비가 일어나는 산업사회. 그러니까 산업사회는 예를 들면 냉장고 한 매대를 대량으로 소비돼요. 이게 이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대량 소비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학교 교육도 그런 체제에 맞춰서 인력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이 인력의 미스매치, 불일치가 일어나서 학생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안 오고 아우성이고 기업에서는 적당한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그런 현실이 작품의 그런 인력 불일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생교육 필요성, 평생교육 현대사회의 변화와 적응.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그게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죠. 변화와 적응. 변화하려면 결국은 이 성찰과 학습이 수반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데 변화하려면 성찰해야 되고 학습해야 됩니다. 그게 기반이 됩니다. 즉 변화는 성찰과 학습이 기반되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고 재적응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그 과정이고 그 진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 이렇게 쏟아지는 지식 자체가 충격이고 지식 습득을 위한 계속교육과 자기계획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죠. 이게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가 너무나 빨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핸드폰 보시면 뭐 더 뼈저리게 많이 깊숙이 느끼시죠. 그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 그다음에 산업구조가 이렇게 많이 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재교육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세대들이 은퇴하면은 저희 지금 그 자동차가 지금 예를 자동차를 봐도 자동차가 과거에는 기계공학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전자공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은 지금 자동차 좀 못 고칩니다. 완전히 전자공학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빠른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그런 기술에 적응해서 고수능 근로자를 거듭나야만 직업사회에서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위기, 현대문明위기와 현대사회의 격리 현상이 많이 나오죠. 요즘 여러 개, 이런 한류스타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격리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구나. 인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구나. 그래서 인성교육이 요구가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제가 유치원 교사 양성 유아교육과 강의를 대부분 하는데 성적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돌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성 좋은 교사 보내더라고요. 그만큼 인성 좋은 교사도 중요한데 성인 인성 교육도 엄청 필요한 우리 사회입니다. 청소년은 잘하니까 앞으로 미래 청소년들한테 인성 교육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그 세월호 사태 이후 인성교육 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성인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인들. 우리 사회는 생존과 생존하기가 발부등치잖아요. 생존과 경제적 어떤 성취, 이것에 치달지 않아요. 모든 게 우리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지 합니까? 살아남기 위한 투쟁, 그 다음에 경제적 성취, 생존과 성취에 너무나 우리 사회가 몰입되어 가니까 다른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게 세상은 빛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짙은 그림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나 법이나 조례도 그 시대의 산물이지 그게 절대 진리고 그게 정의는 아닙니다. 그 시대 최고의 어떤 그 시대 사람들이 요구한 가치나 필요성에서 담는 거지 그게 진리고 정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변화하니까. 그런데 현대사회도 이런 병리 현상과 위기가 이렇게 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성인 재교육, 계속 교육을 통해서 자기 변화와 적응을 위한 몸부림이 평생 교육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수명 연장과 교육급 보장. 그래서 뭐 정말 100세 시대 인생은 살죠. 그래서 복지권 보장,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평생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 복지, 노동은 원래 한 세팅이에요. 교육과 복지와 노동 한 세팅입니다. 교육과 복지와 노동. 그래서 이 교육도 넓게 보면 복지적 측면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시해하는 그런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교육의 위기, 학교교육 가치, 권위, 신용위기, 정체성위기.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학교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홈스쿨링이라 해서 가정학교가 많이 이렇게 정식 학위를 줍니다. 정식 학위, 정식 그 졸업장을 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공교육이기, 예를 들면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자꾸 기회수당을 극찬하는 이유가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과 그 엄청난 학습 시간 이런 것을 극찬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공개 위기를 보면요, 미국은 예를 들면 부자는 사립학교 보내버립니다. 승마, 골프, 뭐 모든 특기적 성교육을 해요. 학교가 어마어마 비쌉니다. 몇천만 원씩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산층이 가는 공교육은 무너져 있습니다. 총기 사고. 미국 인구가 3억 2천인데 총기가 2억 대 이상이 깔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풍 열고 그냥 막 쏘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공교육이 전자금융 정치 있잖아요. 어디 관공서 가면 요새 그 대기업도 전자금융 정치 해놓더만요. 전자금융 정치가 있어야 학교가 유지되고. 그 다음 10대 미혼모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아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이 너무 빨리 개방되니까. 미국도 그래서 그런 전자금융정치와 육아십이 있을 정도로 공교육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교사들이 보통 20-30%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5% 안에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교육이 교수권이 좀 약해서 교사들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규직은 교사의 교섭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국가사회에 주는 혜택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가다 천천히 하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말이 빠르지네. 평생교육 성립과정, 평생교육 가능성. 교육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소극적 관망이 아닌 적극적인 환경과 적용하는 관점에서 인간교육은 평생을 두고 계속돼야 하는 평생의 과업이다. 인간 발달할 측면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적응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특히 인간은 이 교육의 그 본질이나 삶의 본질이나 생활의 본질은 성장입니다. 관뚜껑 닫은 날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삶은 죽은 삶이고 도태된 삶이고 삶에서 유리된 삶입니다. 즉 삶의 본질, 교육의 본질, 학습의 본질, 생활의 본질은 성장입니다. 성장.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분은 백작 가문으로서 귀족 가문이죠. 이분은 35세에 16살 연하의 19살 처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13명 낳고 83세의 삶을 마감하는데요. 그분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되게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시간이, 고민하는 시간이 20대 초중반 25가지입니다. 그 다음 25 넘으면은 되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 삶이 어느 위치에 갈 수 있는가, 삶의 나를 어떻게 꽃을 필 건가, 열매를 맺을까, 얼마나 노력과 분투와 땀과 눈물, 헌신과 희생을 합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과정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되게 75세 전후까지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5세가 되면 내 삶을 어떻게 마감하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70세 되면 한 85%가 살아있다고 그러죠. 85명. 근데 80세가 딱 되면 30%만 남습니다. 85세 되면 15%, 90세 되면 1%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시죠. 그게. 근데 내일 남성들은 70대 후반부터 많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죽을 것이야, 그 얘기고, 이 톨스토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은
교육자이고 철학자고 사상가로서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책을 90권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책을 많이 쓴 사람은 다산 정약용인데 40에 대해서 58세까지 약 500권을 책을 쓰고 있습니다. 문사 중에 문사입니다. 이거는 다산 정약용이죠. 근데 이 톨스토이는 90권의 책을 써서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내 카레나 등 다양한 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답을 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정답은 성장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성장. 왜 성장해야 되냐? 성장 그 자체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즉 인생의 정체들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장. 인간은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보다 더 사람 됨됨이가 원숙하게 이렇게 경지에 올라가게 되죠. 점점. 성장하는 삶에 굉장히 성장 어떻게 살 것인가의 정답은 그분은 톨스토이 대문호는 성장이라는 그런 그 말을 귀결시켜서 우리에게 많은 그 생각할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발달 심리학 측면에서도 아동과 성인 생활의 이제 공통점이 중년 성인기 전환기와 심리적 발달이 있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의 새로운 그런 발달 면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발달 측면에서도 보통 20에서 40을 성인 전기라고 그럽니다. 성인 중기. 그다음에 40에서 60을 성인 중기라고 하고 60 이상, 65세 이상을 노년기라고 그러는데요. 특히 이 증가하는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교육적 수요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요새 뭐 노인대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평생교육사 실습지도를 이렇게 많이 나가보면 포항에 가니까 신중년 사관학교를 운영하더라고요. 60에서 75세들을 되게 그 언론에서 요새는 뭐 신중년이라는 말로 쓰더라고요. 신중년. 그러니까 우리 차영원 회장님 가끔 김영석 교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1920년생 백선엽 장군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살이에요.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강의를 들어보면요. 내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때는 되게 60에서 75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60에서 80이라고 조금 늘었더라고요. 제가 조금 변동을 했더만요. 60에서 75. 그 시기에 가장 행복했대요. 인간은. 가장 행복했대요. 근데 그 과정마다 인생이 나오는 복병을 해결할 때는 역시 교육이 수반돼야만 성장되고 또 성숙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초반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육적 요구가 기회는 성인계도 노인계도 계속된다,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평생교육부의 정리. 옛날 우리나라도 우리 부친이 돌아가면 현고 학생 부근신이 그 지방을 써붙이잖아요. 그 돌아가 제사 때 현고 학생 부근에서 관직을 안 하면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차영원 회장님처럼 관직을 하신 분은 뭐 경정신이, 사무관신이, 서기관신이 이렇게 붙입니다. 참고로 조선은 이렇게 이상적 인간이 선비잖아요. 중국은 군자, 일본은 무사인데요. 여기 선비가 되는 게 가장 그 당시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근데 선비는 일단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걸 이렇게 목표로 하잖아요. 근데 조선에서 과거 급제자가 약 15,000명 정도 된다. 15,120명이가 그렇습니다. 1년에 30명 나옵니다. 이제 조선이 1392년 7월 17일 개경 수창궁에서 이성계가 개국을 해서 1910년 8월 29일 날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문을 닫는데 이 518년간 약 15,000명의 과거급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급제만 해야 그 양반으로서 최고의 어떤 지위야 그 사이에 지배계급이 되죠. 근데 생원진사도 1차 합격자예요. 1차 합격자도 1년에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1차 합격자도 사실 1년에 100명 나옵니다. 이게 1차, 그게 1차 생원이나 진사시 되면 뭐 이생원, 최생, 김진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대과를 준비해서 2차 성균관에 공부하면서 2차 붙어서 3차 면접 통해서 관리로 나와야 되는데요. 이 생원진사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원진사라 하면 그곳에서 그 마을에서 그 지방에서 선비의 기본 요건은 갖춘 사람이다. 교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이 다 지위를 인정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그런 학습 문화가 있었다.
제 동아시아시아 과거시험강의 논어의 첫 편에도요. 제일 먼저 나온 게 학입니다. 학문이란, 공부란, 학습이란, 학이 쉽지 불용요로 이런 게 나옵니다. 학시 때때로 공부 익히면 이 또한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니까 학문의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이게 동아시아 시험 과목이 제일 첫 편에 나옵니다. 그만큼 유교문화권에서는 학습을 중요시합니다. 그게 오늘 대학 진학도요. 세계에서 한국이 83%까지 대학 진학률이 올라갔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 다음 요새는 한 79, 78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이 한 65, 미국이 한 60, 5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보통 선진국이 45에서 54이고 우리나라가 엄청 그런 교육열이 높아요. 엄청 높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1965년에 100달러였습니다. 이게 1995년에 약 32년 만에 $10,000가 되었구나. 100배 성장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가운 기적, 정말 세계 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아마 앞으로도 없을 아주 불멸의 기록입니다. 이게 100배 성장한 건 앞으로도 있고 어떤 경제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처음으로 31,000불이 됐죠. 그래서 되게 세계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1배, 12배 가까이 크잖아요. 중국은 우리보다 7배, 미국, 일본이 한 3배 정도 큰데요. 근데 그 30-50 클럽에 우리가 7번째로 등록했죠. 미국, 2등이 일본, 이제 중국은 8,500불이니까 뭐, 미국 1등, 2등이 일본, 3등이 독일, 4등이 프랑스, 5등이 영국, 6등이 이태리, 7등으로 우리가 30-50 클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극 막 5만 불, 6만 불로 나라인데 그 나라는 다 인구가 500에서 1000,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5천만 명 이상 나라에서 그 정도 잘 사는 나라는 굉장히 그 한국 경제력이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 일본과 이태리하고 비슷하답니다. 이 구매력 수준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기 대표된 뭐 이런 것은 좀 과거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법은 법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31조, 우리나라 최고법은 헌법 31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진흥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31조 6항에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은 지혜에 따라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에 평생교육의 그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최고.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밑에가 초등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 대학, 그 다음에 평생교육부 이렇게 3체제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더 붙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옆에 붙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하나 붙으면 4개체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법이 이렇게 법체제가 우리나라 이런 이 테이블을 보듯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다시 말하면 성인에 대한 재교육, 계속교육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교육 전체 예산이 한 450조인데요. 평생교육부 예산의 0.1%도 아직 평생교육에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부는 학교교육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교원 인건비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시설 운영,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교육에는 교육부에서 크게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쓰는 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그다음에 인천 평생교육진흥원,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등 그런 교육체제는 완비되어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성인교육은 시작되가 않고요. 다른 나라로 없는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가 있죠. 되게 다른 나라는 이게 한 개의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다양한 그런 고용 실업급여 등등 실업 관련 이런 예산을 쓰기 때문에 조금 예외는 두고 교육부에서 헌법에 근거한 평생교육 예산은 아직 크게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 성인 작년에 우리나라가 32만 명 출산돼 있다. 40대 중후반은 102만, 105만 명 났습니다. 제가 58년기인데 제가 92만 나서 80만 명 남았대요.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 제일 윗세대 95년생이요. 1955년생부터 63년생이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720만입니다. 이게 제일 윗세대 1955년생 내년에 노인이 되는데요. 매년 우리나라도 70만 명이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740만 정도 되는데요. 한 전 인구의 14점 몇 프로 되는데 금방 우리도 20%가 넘어갑니다. 참고로 일본은 인구가 1억 3,500까지 갔다 1억 2,700으로 줄었는데요. 노인 인구가 약 27%입니다. 75세 이상도 1,000만이고요. 노인 인구 단체가 3,500만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직접적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그래서 일본의 보험에서 다 망하고 지방 백화점 다 망하고 지방 상권이 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방 땅값 90% 내려버리고 노인만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전국의 빈집이 14.5%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대전이나 하면 아버지 집 주면 나 상속 안 받겠습니다. 세금 안 나오니까 그런 포기 현상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렇게 노인 재교육 그런 신중 베이부머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이분들은 실버민주주의라 해서 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장수경제라 해서 구매력이 있습니다. 이 베이부머 세대는 돈이 있습니다. 산업화의 아주 핵심 세력이거든. 이분들이 집 사면 부동산이 올라가고 투자를 어디면 막 이게 뭐 움직이거든. 큰 돈이. 근데 이 베이부머 세대들은 실버민주주의 제2세대가 될 겁니다. 이분들은 노인들을 그 적절하게 어떤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안 주면 투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성인교육, 평생교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학령기구는 많이 주니까 이게 어디 가겠습니다. 성인교육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재작년부터 처음으로 15세에서 60살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줄었어요. 재작년부터 그 다음에 작년 줄고 올해 주는데요. 그러려면 있어요.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지금의 그런 인력 고령 인력을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시켜서 재교육시켜서 계속 교육시켜서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해야 국가 경쟁력, 국가 생산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올해가 작년에 2.7% 성장했죠 우리나라가. 근데 세계 투자회사 최고 투자자 그 신용 등급 회사에서는 그 무디스가 우리나라는 올해 2.1% 성장하잖아요.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뭐 20% 이상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작년보다도.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만성적인 경기 전체 지지불안 상황이 계속될수록 국가는 분명히 해줄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최저생활, 사회안전망을 초점이 차서 최저 낙오자들한테 최소한도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어떤 그 복지 안전망, 사회 안전망을 짜는 거고 복지 측면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평생 학습 체제를 완비시켜서 재교육 계속시켜서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도록 해줘야 복지비가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평생교육사를 전국의 읍면동에 한 명씩 다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 하는 것을 평생교육 배치해서 체계적으로 국민 재교육, 계속교육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가 우리나라에 세계 400만인 우리나라 130만이 있고요. 평생교육사는 약 12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급은 한 700명이고, 그래서 이 평생교육 이쪽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할 인력이 앞으로 생겨날 좀 더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제지 이거 이렇게 한두 가지만요.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리 부천시도 평생학습 도시죠. 전국에 평생학습 도시가 한 14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센터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김은수 지사할 때 평생교육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평생교육이 우리나라는 자치가 이렇게 행정자치는 돼 있고 교육자치 돼 있고 치안자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만 돼 있거든요. 이제 치안자치는 아직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이 교육이 평생교육이 애매모호합니다. 교육청 소관이면서도 일반 시장님들도 많이 활용해요. 실제는 교육청 소관인데도 시장이나 도시사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경기도가 평생교육을 썼다가 교육계에서 말이 많으니까 지금은 교육협력국으로 이재명 지사일 때는 지금 다른 명칭으로 바꿨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에 평생교육관은 있습니다. 국어는 아직 설치된 게 있고 앞으로는 평생교육국이 이렇게 시체제 안에 들어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면서 시민에게 또는 도민에게 평생학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정 이수자가 사회적대우 평생학습 의혹을 고친다. 이게 영국 같은 때는 평생학습 계좌제를 해서 국민들이 평생학습을 하면 뭐 어떤 휴가라든가 뭐 또는 이렇게 승리라든가 애호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진보 시민단체 이런 것에서 국민의 그 어떤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정보 뭐 이런 것 차원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국가평생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학습계좌제가 있습니다. 형식적 학력사회를 능력위주 사회로 이렇게 변화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육과 평생교육.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 모르고 학점은행제 있어가지고 요즘 뭐 요즘은 대학도 지금 10년간 교육비 학비를 동결해갖고 대학이 뭐 고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른 수건도 짜고 있습니다. 대학이 엄청 어렵습니다. 대학도.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현장에서 느껴요. 막 엄청 마른 수건도 짤 정도로 엄청 비용을 줄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래서 그냥 교수들도 학생만 모집자라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학점은행제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산업체 산업체 특별과정으로 해서 이제 교수를 임명해서 이렇게 수업을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 같은 것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평생교육 이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제 이게 이제 국가사회가 앞으로 해야 될 체제입니다. 국민을 평생교육체제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낙오자 없이 삶의 진로를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하고 DJ 정부, 김대희 정부가 만들어서 한 160만 명조가 주택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생활급여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복지 받는 분들이 탈락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걸 어디 돈을 받으면 그걸 빼버립니다. 탈락하니까. 근데 앞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디 가서 구직활동 몇 번 했냐 해라. 안 하면 페널티 줘서 이렇게 비용을 뺍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학습 공부해라. 안 했으면 뺍니다. 그래서 그런 평생학습제를 해서 국민들을 재교육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제공하는 평생교육체제가 생겨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가정, 학교, 대학, 지역, 기업, 매스컴, 예를 들면 여기 지역의 상공회에 있어 기업대 단체잖아요.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복지관, 주민사인데 형식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네트워킹 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학습 요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교육은 첫째가 이겁니다. 첫째가 인간을 전인적 자아실현을 이끌어준다 이거죠. 전인적 자아실현.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의 꽃을 활짝 펴고가는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전인적 자아실현. 에이브라함 메슬로우라는 그 교육학자는 인간의 최고 욕구가 이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이게 생리적 욕구, 안전한 욕구면서 쭉 올라가면 최고 목적은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자아실현 욕구. 두 번째는 고용 가능성의 증대, 직업 능력 확충입니다. 요새는 이게 많이 얘기되죠. 직업 능력 확충, 고용 가능성의 증대. 세 번째가 사회통합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계층들을 이렇게 재교육시켜서 노동시장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통합,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 차원에서도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인적 자아실현, 둘째는 이 고용 가능성 증대, 셋째가 사회통합, 평생교육 목적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형성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 체제가 이렇게 짜져야 된다. 지역에 예를 들어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관,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상공회의소, 복지단체, NGO 등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지역사회에 촘촘히 교육복지를 실현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자아실현하고 고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또 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요자 중심의 열린 평생학습체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국민의 교양 수준도 높여주고 품격 있는 사회 되고 선진교육에 걸맞는 그런 문화복지, 그런 좋은 삶을 국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그렇게 초급 목표하면서 나라를 독립운동식에 그분이 원하는 부국강명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나라, 문화강국을 얘기해요. 아름다운 나라, 문화강국,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문화강국, 문화민족 그런 위상을 높여보자.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 그 어려운 시기에도 아름다운 나라, 문화강국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문화민족으로서의 그런 품격을 중요시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도 결국은 그런 품격 있는 국민, 지금 도덕성과 사회가 자꾸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일수록 성인들도 인성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 교육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의 변화, 삶의 성장과 스스로 성장하려는 노력, 그 변화를 통해서 학습과 변화는 결국은 이 성찰과 학습이 꼭 수반돼야 돼요. 변화는 성찰과 학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이 짧은 삶
한 번뿐인 이 삶을 아름답게 풍족하게 멋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목결이 산물결에 와 있습니다. 형식교육이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산업사회 모델로 전부 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운영해요. 지금은 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창조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식창조사회에 맞게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 공교육제도도 제2물결 산업사회 물결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라든가 사회기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녀들한테 변호사들이나 회계사 나쁘지 그거 변호사, 회계사, 의사 다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 산업혁명, 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이 완비되면요 회계사 이런 거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수요가 확 줄어버립니다. 인공지능 왁슨이 더 세계 최고의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인공지능 의사가 훨씬 더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세계적인 투자회사들이 뭐 몇 수백 명이 할 일을 인공지능으로 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기기들이 단 몇 시간이면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돼 있었는데 지금 옛날 무식으로 공부해라, 외워라, 뭐 암기해라 이런 공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대신 인성이 좋고 인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있고 공감 능력, 소통을 끝내겠습니다. 공감 능력, 소통과 공감 능력, 상호작용을 통한 어떤 인성과 공감 능력 이런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 사회는 더 각광받고 더 사회적 지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 신여교육 협동조합을 제가 조금 어제 저녁에 밤에 가서 잊어버렸다가 이거 입력해 왔는데요. 부천 신여교육 협동조합이 이수보 우리 회장님이 조합 이사장님이고 또 우리 송창수 회장님 또 김상원 우리 장로님 다 이렇게 지도부신데요. 시니어 교육사업을 하시고 애들 문화교육이고 일자리 창출, 환경사업, 북카페, 교육센터 운영, 그다음에 상담교육 훈련 이런 정보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많은 협력 부탁드리고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